옛날 옛적 현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스틴이었고 그는 교육 철학과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존 로크의 백지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론이 그의 교육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스틴은 이 이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실에서 독특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첫날, 저스틴은 모든 학생에게 깨끗한 공책과 알록달록한 크레용 세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저스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일종의 모험을 떠날 겁니다. 저스틴이 말했습니다. 이 공책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책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의 경험과 창의성을 통해 이 공책을 채워나갈 겁니다. 학생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저스틴은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그날 경험한 것을 공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과학 실험, 예술 활동, 역사 토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학생들의 감각을 풍부하게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공책을 채우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교실은 마치 작은 사회가 된 것처럼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각자의 공책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그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학생은 작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기록했고 또 다른 학생은 꿈꾸는 우주, 여행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저스틴은 학생들에게 완성된 공책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쓴 내용과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스틴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공책은 이제 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이 공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처음에는 백지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저스틴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백지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그들의 배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스틴의 이런 교육 방식은 학생들뿐 아니라 그의 동료 교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스틴은 백지설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경험주의 교육 철학의 실제 예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많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백지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색색이 경험으로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제임스라는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일같이 같은 경로로 출근하며 자신의 인생이 이미 잘 정의된 패턴 속에 갇혀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하루는 출근, 일, 퇴근, 그리고 약간의 휴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임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출근길에 나선 제임스는 마을에 새롭게 들어선 작은 갤러리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술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그저 무심코 전시회를 지나치려고 했지만 무엇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갤러리로 들어섰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임스는 한 작품 앞에 멈춰섰는데 그것은 수학의 언어로 표현된 기하학적 구조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정교한 설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명은 무한 속의 진리였습니다. 작품에 매료된 제임스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옆에 있던 갤러리 큐레이터 가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큐레이터는 제임스에게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알랭 바디우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작품이 무작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만들어내는 사건의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에 제임스는 점점 작품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큐레이터의 안내로 제임스는 바디우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예술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사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전시는 단순한 예술 감상 위장이 아닌 다양한 사건들을 체험하고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보이지 않던 틀을 깨부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다녀온 후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회사에서의 고정된 업무 방식에도 질문을 던졌으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그의 삶 속의 사건을 끌어들여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존의 틀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사건일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우의 철학의 바탕을 둔 전시회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여정은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마을에 하모니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형색색의 연기가 마을 하늘을 뒤덮으며 아름다운 무늬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모니아에게 달려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모니아는 설명적 추론의 힘을 빌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아는 최초의 증인들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장난꾸러기 마법사가 장난삼아 만든 일시적인 연기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무언가 신성한 존재가 마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늘에 그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마을 근처의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자연 현상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모니아는 각 가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인 마법사의 장난은 아주 그럴듯했지만 마을에는 그런 장난을 칠 마법사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인 신성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지만 그런 사건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인 자연 현상에 대해 더 탐구하기로 한 하모니아는 마을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아는 오래된 문서에서 수십 년 전 마을 근처에 작은 화산이 있었고 그 화산의 활동이 이따금 연기와 같은 이상한 현상을 만든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과 같은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서 마그마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모니아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상 현상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며 하모니아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축제로 승화시켜 매년 마을을 물들인 신비로운 이름을 붙이고 축제를 즐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기념했습니다. 하모니아의 명성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최선의 설명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명적 추론은 하모니아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철학자 마티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철학적 사유를 통한 삶의 지혜를 나누려 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티아스는 색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결심하고 그의 학문적 영감을 받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편 구상해보기로 했습니다. 마티아스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셸러의 감정의 계층 구조, 나는 멋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각자의 삶에 어떤 교훈이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세상 중심에 있는 마법의 성감정의 탑에서 시작됩니다. 이 탑의 구조는 독특하게도 5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계층은 특정한 종류의 감정으로 활성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청년 에드먼드로 그는 이 특별한 탑을 오르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계층은 즐거움의 균열이라 불리며 여기서는 달콤한 과일과 즐거운 음악이 가득합니다. 에드먼드는 이 계층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평온함을 느끼지만 곧 단순한 쾌락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계층에 도달하자 성취의 원형극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험들이 펼쳐집니다. 에드먼드는 성취감에 잠시 기뻐하지만 금방 더 큰 만족감을 찾기 위해 이를 향해 여행을 계속합니다. 세 번째 계층 이해의 도서관에서는 지식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지식만으로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계층에 이르니 윤리의 정원이 펼쳐졌고 여기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 본연의 선함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동안에도 뭔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5번째 계층은 신성의 성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도착하자 에드먼드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가치가 연결되고 모든 감정이 조화로운 일치 속에 존재하는 이 성역은 그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계층의 상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에드먼드는 이곳에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마티아스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혼란스럽고 다양하지만 그 각각의 계층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마치 탑을 오르듯 하나하나 경험하고 깨달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감정의계층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아스의 이야기 덕분에 그들은 감정 그 자체에 갇히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